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친구란 슬픔과 걱정을 한 조각까지 함께하는 사람. 우연으로 만나지만 선택으로 함께하는 사람. 서슴없이 당신을 칭찬하는 사람. 그대가 어디로 향하든지 그대의 행복만을 바라는 사람. 그대가 무엇을 꿈꾸더라도 그대가 하루빨리 꿈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사람. 미국 시인 에드거 엘버트 게스트의 친구라는 시의 일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친구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할까요? 동포 여러분 곁에는 이런 친구 있으시죠?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이런 친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곡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안재욱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친구.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행복우체통,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친구 얘기를 하고 나니까 정말 친한 친구들 얼굴이 눈앞에 하나 둘씩 떠오릅니다. 네, 맞아요. 특별히 또 그 봄이나 네. 꽃이 만발하고 싹이 트게 되면 이상하게 옛날 친구들이 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일부러 친구 우정 관련된 노래를 찾아 들으면서 네네네. 이렇게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렇죠. 근데 정말 자기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네가 잘된 일을 내일보다도 더 기뻐해주는 친구가 있을 때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뿌듯하고 그 친구의 두 손을 꼭 잡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그 친구랑 자주 연락을 못 하더라도 네. 항상 마음속에 그 친구가 있고 특별히 막 힘들 때는 뭐 예약 없이 그냥 전화해도 항상 네. 반겨주고 얘기 들어주고. 맞습니다. 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는 사람은 많은데 나를 잘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친구들은 적지만 있다는 것만 해도 만족하고 그러니까요. 행복합니다. 네. 저희 방송국 선배님이 네가 진심으로 정말 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한 3명만 있다면 너는 성공한 인생이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갑자기 친구들 하나 둘씩 막 꼽아봤어요. 저 친구도 나랑 똑같이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알아줄까라고 생각하니까 3명 꼽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더라니까요. 네. 저도 이제 그 말씀하면서 친구를 딱 떠올리니까 2명은 생각나요. 그래도 사실 3명까지 있기는 정말 쉽지 않는 거죠. 그만큼 내가 또 그 그렇죠. 친구한테는 그 3명 중에 1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계속 관심 주고 생각하기가 저희들 막 일상을 살다 보면 가끔 이렇게 관심을 덜 줄 때가 있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진실한 친구 관계라는 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사람과 사람 관계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만큼 관심 받을 만큼 나도 그 사람한테 진심을 다해서 혼신을 다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그 친구, 이 친구 나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는 네네. 거죠. 누가 새벽 4시에 전화를 해도 그냥 받으면서 반가워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너 진실한 친구야. 그래서 새벽 4시. 그렇죠. 네, 갑자기 그 생각을 하면서 전화를 누구한테 한번 해볼까 그러다 잠 깰까 봐 못하겠더라니까요. 진짜 오랜 세월을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것은 친구 이상 없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이제 40 지나고 50 지나고 여순을 지나게 되면 남는 것이 네. 우정이래요. 그래서 그렇죠. 꽃이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우정과 사랑과 이 가족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바쁠 때는 30대 때는 잘 몰랐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40 중반을 쭉 가게 되니까 네. 계속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새로운 친구 사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싶어도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가족 그렇죠. 관계가 어떤지, 성격이 어떤지, 제가 사귀고 싶은 친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전부 다 새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의 그 추억을 네네. 어릴 때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만드는 그 추억들은 그 나이 때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은 물론 좋은 사람도 옆에 많기는 하지만 같이 아까 방금 얘기처럼 4시 전화해도 네. 반갑게 무슨 네, 일이야. 맞아요. 네. 그런 친구는 사실 찾기가 나이 어렸을 때 찾기가 훨씬 더 좋은 거죠. 네. 사실 어렸을 때 막 학교 다닐 때 한 중학교, 고등학교 요때는 친구랑 이불 속에 다리 쭉 뻗고 앉아서 맞습니다. 도란 막 밤 늦도록 얘기만 해도 그냥 모든 것을 가진 것만큼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사춘기 때가 아마 친구가 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였던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 남는 친구들이 거의 다 중학교 때, 대학교 때 그때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얘기하니까 끝나고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네요. 네. 사회에 나와서도 사실 저희가 친구를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도 뭔가 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이 돼줄 수 있는 친구를 만난다는 건 쉽지 않아서 오늘 행복우체통에 온 사연을 보고 나서 진짜 이러셨겠구나 하는 마음을 제가 깊이 가질 수 있는 사연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중국 길림성 연길시 권순복 씨가 친정을 초월하는 우정이란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그렇죠?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63번째 생일이다. 이상하게 여태껏 나의 생일을 한 번도 쇠어주지 않던 89세 고령의 어머니께서 돈 500원을 내놓으시면서 동생들 보고 나의 생일상을 차리라고 시켰단다. 동생들과 조카들이 일제히 박수치며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를 듣노라니까 나의 눈앞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3년 전에 내 환갑 생일날을 쇠던 광경이 서서히 떠오른다. 솔직히 나는 환갑 때까지 한 번도 생일을 쇠인 적이 없었다. 그날 아침에도 혼자 아침을 먹은 나는 오전 내내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데 10시 반쯤 돼서 보그문인회 회장이신 박영옥 선생님께서 점심에 식당으로 나오라고 전화를 걸어왔다. 박 선생님과 그의 남편 그리고 우리 협회의 박춘권 님이 이미 와 계셨다. 내가 자리에 앉자 박 선생님께서 생일 케이크를 상의해 놓으시며 말씀하셨다. 권 선생님이 이제껏 생일을 한 번도 재보지 못한 일이 가슴에 걸렸는데 올해는 환갑 생일이니 이렇게 간소하게나마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최고로 기쁜 날 되세요. 셋은 손뼉을 치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다. 나는 감격해서 가슴이 따뜻해졌고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겨우겨우 참았다. 세상에 부모, 남편, 딸 자식이 한 번도 쇠주지 않던 생일을 그것도 환갑 생일을 박 선생님께서 해주시다니 생일 케이크까지 마련하고 너무너무 감동한 나는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란 말을 곱씹었다. 자고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라고 하지만 박 선생님께서 나에게 베푼 정은 친정을 초월한 천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우정이라는 것을 나는 심심히 느꼈다. 박 선생님은 나를 문학의 길로 이끄신 스승이고 은인이다. 선생님께서 나를 안도현 아동문학회로 극력 초청하지 않았더라면 소학교 5학년밖에 우리 글을 배우지 못한 내가 어찌 문단에 데뷔를 하고 오늘날 안도현 아동문학회 회장으로 연변주 아동문학학회 부회장으로 활약할 수 있으며 KBS 북방동포 체험수기에서 2번이나 특별상을 받고 동심컵 동화문학상,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생활수기 응모 이런 대회에서 은상을 수여받는 영예를 지닐 수 있었겠는가. 박 선생님께 언제나 고마운 마음이다. 속담에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진정한 우정은 가까운 친정을 초월한다고. 나의 언니 같은 박용옥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그 우정 영원토록 가슴속에 간직하겠습니다. 라는 글을 보내오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편지를 주셨는데 먼저 생일 축하부터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63번째 생신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아니, 또 어떻게 환갑 때까지 생일을 한 번도 쇠질 않으셨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그 글 보고 진짜 희생하는 어머님. 그쵸. 그 상이 확 떠오릅니다. 옛날 네. 보면 자식 남편 생일을 다 쇠주고 시어머니 시아버님 시동생 생일까지 다 쇠주면서 자기 생일은 그러니까요. 정작 안 쇠는 어머님들이 굉장히 꽤 많으셨거든요. 있으셨어요. 네. 네. 근데 세상에 환갑 생일을 박용호 선생님께서 다 챙겨서 이렇게 생일 케이크까지 놓고 축하 노래까지 불러주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도 또 생일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네. 평생에 생일을 안 쉬었다는 걸 기억하고 환갑날에 그러니까요. 특별한 날에 네. 크게 차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성심성의껏 해주신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보니까 그냥 친구뿐만 아니라 스승이고 또 은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런 친구가 세상에 정말 한 그러니까요.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너무 네. 인생을 잘 산 것 같습니다. 네. 문학의 길로 이끄신 스승이고 은인이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사실 KBS 북방동포 체험수기에서 특별상도 받으시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심컵 아동문학상 또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생활수기 응모 이런 많은 데서까지 상을 탔네요. 네, 상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박용옥 선생님도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가 잘 되면 사이가 굉장히 좋은 친구들은 그 친구가 잘 되면 내가 잘 된 것보다 더 기쁘거든요. 그렇죠. 네. 아유, 이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가까운 이웃보다 친구가 정말 한 명 친구가 있는 게 정말 세상에 제일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막 기쁘네요. 네. 주변에 보면은 서로 이렇게 정을 돈독히 나누면서 지내는 그 이웃 사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바쁠 때 저희들 뉴스도 봐도 정말 이 집안에 큰일 있을 때는 사실 먼데 있는 친척들 못 올 때는 네. 그냥 옆에 있는 분이 그렇죠. 가족이에요. 네. 특히 또 우리 한민족이 정이 많잖아요. 맞아요. 같이 이제 활동하게 되면 가족인지 이웃인지 네. 가리지 못할 정도로 예, 이렇게 맞아요. 정이 많잖아요. 네. 네. 어떤 일에든 서로가 좀 이해를 하고 옆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애를 좀 봐줘야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옆집하고 정말 참 친하게 지내면서 애들 가끔 맡기기도 하고 우리 애 유치원소 오면 좀 봐줘 막 이랬었는데 많았죠. 네. 저도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한 5학년 때까지는 정말 많이 맡긴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주말 되면 네. 저희 집에도 갑자기 애들이 맞아. 굉장히 많이 몰려와서 또 애들을 제 애처럼 다 봐주고 네, 봐주고 네. 네, 같이 밥 먹이고 다 씻겨서 막 같이 재우기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친정 식구들이 환갑까지도 생일을 안 세워줬는데 우정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하셨던 권순복 씨 얘기처럼 사실 멀리 친정이 있으면 또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친정이 더 멀리 있으면 생각은 있는데 네.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또 이거 챙겨줬다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그 친구한테 많은 관심과 그 배려를 많이 하는 분입니다. 두 분이 아마 제 생각에는 권수목 선생님이 또 박영옥 선생님이 생신도 잘 챙겨드린 것 같습니다. 네, 박영옥 선생님하고 권순복 씨의 만남을 축하하면서 노사연의 노래 두 분이 같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화요일의 행복우체통 홍익대학교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화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강정용 씨가 보내오신 보자기와 보따리라는 글인데요. 전춘화 교수님이 소개합니다. 보자기에 물건을 싸서 묶으면 보따리가 되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이다. 짐을 꾸리는데 사용하기 간편한 것이 그래도 보자기이다. 보자기로 짐을 꾸리자면 우선 먼저 보자기 품질이 좋고 깨끗해야 한다. 그래야 물건, 운수공구, 운반공들에게 손상을 주지 않으며 따라서 크기에 따라 보자기를 선택해야 하며 또한 보자기에 알맞는 물건을 담아야 보기에도 좋고 들기에도 편리하게 된다. 보자기는 담는 물건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동그란 물건을 싸서 묶으면 둥그란 보따리가 되고 네모난 물건을 담으면 네모난 보따리가 된다. 보자기를 교모하게 이용하면 어떠한 물건이라도 다 용납할 수 있다. 울퉁불퉁한 물건이나 들쑥날쑥한 물건을 막론하고 다 보자기 속에 집어넣을 수 있다. 보자기는 또한 싸는 사람의 이향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진다. 자애로운 부모님이 정성으로 담은 보따리는 사랑이 보따리가 되고 개그맨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의 한때를 주는 것은 웃음이 보따리가 되며 우리 민족의 여인들이 고추당초처럼 매운 시집살이와 자식을 낳지 못하여 쫓겨날 때 가슴에 안고 있는 것은 눈물이 보따리가 된다. 그릇이 가치가 어떤 음식을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듯이 보자기 가치도 역시 어떤 물건을 싸서 묶는가에 따라서 그 매력도 달라진다. 보자기에 금을 싸면 금보따리요. 보자기에 쓰레기를 싸면 쓰레기 보따리가 된다. 인간도 보따리와 비슷한 데가 있다. 내면에 무엇을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인간의 성격도 달라진다. 속에 악을 품고 있으면 악한 인간이 되고 속에 선을 품고 있으면 선한 인간이 되며 속에 욕심과 질투를 품고 있으면 간특한 인간이 되고 속에 자비와 동정심을 품고 있으면 너그럽고 인자한 인간이 된다. 겉으로는 말을 번지르르하게 잘하나 속에는 심술구즘이 가득 찬 사람을 두고 우리는 흔히 비단 보자기의 개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우리 모두 자신의 내면에 있는 악심, 욕심, 질투심을 벗어버리고 선한 것, 착한 것, 아름다운 것만 품고 살아가면 이 세상은 가벼운 보따리, 보기 좋은 보따리, 마음에 드는 보따리, 사랑의 보따리로 옥토를 이루고 만물을 이루고 화창한 봄날로 생기를 이룰 것이다. 네, 중국 길림성 연길시 강정용 씨가 보내오셨던 보자기와 보따리였습니다. 글을 듣는 내내 맞아. 비유를 너무 잘 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죠. 네. 네. 과연 나는 어떤 보자기고 어떤 보따리일까라는 생각을 했네요. 저도 읽으면서 네.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어떤 보자기였고 네. 나중에 내가 어떻게 꾸며서 어떤 보따리가 되어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제 스스로도 평가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주위 네. 사람들이 나한테 이 사람은 원래 어떤 보자기였는데 어떤 보따리로 되어 있다. 네. 그걸 막 생각하면서 계속 읽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 내면에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은 보자기가 잘 포장해 놓으면 잘 모를 수도 사실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희들도 이렇게 선물을 받을 때
보자기 보따리 보게 되면 다 뭐 예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네. 열었을 때 물론 뭐 선물도 뭐 저희들 마음에 쏙 드는 선물이 있고 네. 뭐 또 마음에 안 든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쵸. 원하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장난치는 친구들이 거기에다가 요즘은 그런 친구 없지만 네네. 네. 학생들은 가끔씩 예, 어릴 때는 그렇게 그 재미있게 안에다가 하잖아요. 흙 넣고 그러지 않았어요? 벌레 넣고. 네. 네. 보자기와 보따리. 비유를 너무 잘해서 네. 내가 이런 보자기가 돼야 되겠다. 그래, 노력해서 이런 보따리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선물이나 뭐 여러 가지 물건을 담았을 때 겉은 번지르르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어보면 생각보다 그 포장보다는 내용물, 그 보따리 속에 있는 내용물이 알차지 않을 때도 있고. 네, 맞습니다. 아니면 보자기는 별로인데 안에 게 아주 알차고 그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비유해서 써놓으셔서 네. 정말 우리는 이왕이면 사랑의 보따리, 웃음 보따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놀부 같은 여기다가 심술 보따리는 말고. 저는 웃음 보따리, 사랑 보따리 이런 걸 많이 들어봤는데 네. 욕심 보따리, 뭐 심술 욕심 보따리도 보따리는 있죠. 예, 그거는 사실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우리도 내면에 또 자기의 그 심정에 따라서 막 여러 가지 보따리를 만들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가만히 있어봐. 내 보따리에 뭐가 담겼지 하면서 보따리의 것을 하나씩 좀 꺼내 놓으시면서 좀 살펴봤으면. 네. 그리고 정리도 하고. 네. 정리도 좀 하고. 이건 진짜 쓸데없는 거야 하는 건 좀 버리시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오늘 강정용 씨 덕분에 우리가 이 마음속의 보따리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집에 가서 잘 정리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보따리 하니까 또 예전에는 전부 왜 가방이 없었던 시절에는 책보도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묶어서 막 이렇게 메고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옷장을 열면 다 네. 보따리를 보자기로 가지고 보따리를 이렇게 쌌거든요. 옷을 이렇게 싸서. 네. 그래서 그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각자 싼 거 보면 다 달라요. 그렇죠. 언니가 제일 예쁘게 싸놓거든요. 잘 싸고. 대충 싸놓은 것도 있고. 네, 보자기하고 보따리에 아마 추억들이 많이 담아 있을 것 같습니다. 강문경이 불러주는 추억의 보따리 들으면서요. 홍익대 글로벌 경영학과 전춘아 교수님과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 KBS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동포 통신원들과 전화를 연결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통신원 리포트인데요. 오늘은 중국 요녕성 그리고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녕성 심양의 최수향 통신원 만나보겠습니다. 최수향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진행의 최수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국 요녕성 대련 조선족 문학회에서 봄맞이 글짓기 강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일전 대련 조선족 문학회는 대련시 조선족 학교에서 회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봄맞이 글짓기 강좌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련시 조선족 문학회는 문학이라는 미래로 서로 만나서 문학 창작에 관련한 교류 활동을 다양하게 진행해왔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회원들은 높은 참여 열정을 보였습니다. 우선 민족 문학에 관심을 갖고 문학회에 가입한 최범수, 라종애, 박창식, 정매화, 리룡원 등 5명 신입 회원들이 자기소개가 있었고 리순자, 임창길, 최미숙 회원들이 창작 경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른 저승도문학회 회장인 남순의 문학 박사가 수필과 시 그리고 인생이라는 주제로 문학理論에서 창작 노하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알짜배기 문학 창작 관련 강좌를 진행하였습니다. 70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글 창작을 멈추지 않는 로 회원들, 다수의 작품을 발표한 중견 작가 회원들, 신입 회원들 모두 귀를 기울이면서 열심히 듣고 적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글쓰기 강좌에 참가한 분들, 들으신 소감은 어땠을까요? 네, 강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서로 수강 소감을 발표하고 최범수, 리혜란 회원들이 작품을 감상하며 의견을 교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남춘의 회장이 강좌를 통해 많은 지식을 습득하였고 문화산업 시대를 맞는 오늘에 누구든지 문학 창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글을 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번 행사 사회를 맡은 최미숙 비서장은 향후에 남녀노소가 문학이라는 고리로 연결된 대른 저승도 문학회라는 이 마당에서 자주 만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7년에 설립된 대른 저승도 문학회는 산재 지역에서 저승도 문학 애호가들의 마음속에 문학의 씨앗을 뿌려서 잿쌀을 움트게 하는 오아시스로 대른 저승도 사회 각계의 성원과 지지를 많이 받은 지성인들의 모임입니다. 네. 자, 오늘 윤영성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명의 최수향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러시아 살린 지역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배순신 통신원 전화 연결할까요? 배순신 통신원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러시아 사할린에서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전해주세요. 네, 사할린 국립대학교와 사할린 주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에 관한 경시대회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난 4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16일 오문 역사 동양학 대학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동대학 이멜비라 학장이 이미 몇 년 동안 주한인협회와 하는 경시대회에는 이번에 학교 학생과 대학생 155명이 참가 신청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대회 참가자들을 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과 주정부 예골 옴노브 사회소통국 국장이 환영하기도 했습니다. 주정부 지원, 세대의 연결, 정통의 계승 기획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경시대회의 주제는 조선시대의 전통 회화였습니다. 최이나 한국어 교수는 경영 진행과 사할린 국민 사이트 등록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결과 발표와 시상식은 5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 시한인회에서 노인정 모임을 다시 시작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1년 이상 모이지 못한 어르신들이 사할린주에서 팬데믹 제한을 해제한 가운데 지난 17일 유럽사할린 시한인회 노인정 모임을 다시 재개했습니다. 이날 노인정을 찾아온 약 20명의 할머니들은 정성껏 차린 점심 식사 대접을 받고 즐거운 춤과 노래로 여가를 보내며 오랜만에 서로 만나지 못한 할머니들끼리 많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원하는 할머니 10여 명은 미리 신청하여 이날 1차 백신 접종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을 환영한 유럽사할린 시한인회 림종환 회장은 앞으로 6월까지 한 달에 2번 노인정 모임을 가질 계획을 발표하고 여름에 시한인회가 사무실과 마당 수리 계획도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소식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할린의 배순신 통신원이었습니다.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할린 국립대학교하고 사할린주 한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에 대한 경시대회가 학생 155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네요. 주제가 조선시대의 전통 회화였다고 하는데 한국 문화를 알리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반가운 건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어르신들이 노인정에서 다시 모이셨다는 겁니다. 20여 명의 할머니들이 점심 식사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춤과 노래로 여가를 보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6월까지 한 달에 한 2번 정도 노인정 모임을 계속 가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따뜻한 봄날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퀴즈 한마당 보내드립니다. 동포 여러분과 퀴즈로 하나 되는 시간 퀴즈 한마당. 뭐가 좋아서 혼자 그렇게 실실 웃는 거야? 저기 저 애들 좀 봐봐. 응? 애들이 왜? 너무 예쁘지 않아? 아는 애들이야? 아니 모르는 애들인데? 이젠 조카 바보도 모자라서 모르는 애들까지 좋아하는 거야? 난 애들은 다 좋더라고. 너무 해맑잖아. 나보다? 응. 뭐야? 농담이야, 농담. 조카들 선물 사러 같이 안 간다. 아이, 그럼 안 되지. 어린이날은 누가 만들어가지고 남자친구 조카까지 챙겨야 하는지 모르겠네. 네가 잘해주고 잘 놀아주니까 우리 조카들이 나보다 널 더 좋아하잖아. 정말? 그럼 내가 가면 삼촌 여자친구는 같이 안 와요? 막 이렇게 묻는다니까. 그동안 잘해준 보람이 있네. 가자. 응? 어디? 어디긴 어디야. 조카들 선물 사러 가야지. 어린이날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함께 조카들 선물을 사러 가는 것 같죠? 그러게요.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한 미혼 중에 이렇게 조카를 챙기는 조카 바보 삼촌이나 고모, 이모가 많다고 해요. 그러게요. 여자친구가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요. 한희정 씨는 어린이날을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그럼요. 호가 소파인 분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분은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분인데요. 어린이를 잘 자라게 하는 것이 독립운동이다. 하늘 같은 어린이를 위해 평생을 바치리라. 나라가 바로 서려면 어린이가 올바르게 자라야 한다. 나의 독립운동은 어린이다. 이런 신념으로 어린이 운동을 벌였고요. 색동회를 만들고 어린이의 존엄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민족 정신을 일깨워주기 위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분은 끊임없이 강연회와 동화대회, 그리고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 어린이의 지위를 높이는 일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이분이 정한 어린이날은 1946년 5월 5일로 바뀐 이후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요. 한국 최초의 어린이날을 만든 분입니다. 아동문학 보급과 아동보호운동의 선구자이고요. 호가 소파입니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방자, 2번 방정환, 3번 방탄소년단. 정답을 보내주신 분 가운데 일주일에 한 분 추첨해서 소정의 상금이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퀴즈 한마당, 지금까지 성우 유선일, 한희정이었습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들이 손꼽아서 기다리는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바로 이분인데요. 어린이를 너무 사랑한 이분은 어린이 운동단체라고 할 수 있는 색동회를 창립을 했고 최초의 어린이 잡지인 어린이를 창간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33세라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타계 직전까지도 동화 집필 그리고 구연 동화에 몰두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 어린이를 두고 가니까 잘 부탁합니다 라는 유언도 남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남긴 발자취와 어린이에 대한 사랑은 영원히 우리들 마음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분은 어른은 뿌리 그리고 어린이는 새싹 이렇게 칭했는데요. 어린 사람의 뜻을 존중하고 어린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우리가 바라는 좋은 새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중요성을 이토록 강조한 이유는
바로 나라와 민족의 장래가 어린이에 달려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이분의 뜻은 오늘날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찾으셨죠? KBS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라디오 한민족 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누르시면은 청취자 참여란이 있습니다. 정답도 적어주시고 그리고 행복우체통의 사연도 가득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들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들의 삶의 애환을 살펴보는 시간, 고려인 이야기. 사단법인 고려인마을 역사유물전시관 김병학 관장님 전화 연결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별일 없이 잘 지내시죠?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극작가 김혜운이 쓴 희곡 장화 홍련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 장화 홍련 이외에도 김혜운이 쓴 희곡으로 어떤 게 또 있나요? 예, 김혜운 작가의 대표작은 동북선과 장화 홍련이고요. 네네. 동북선은 1935년에 쓴 가장 그 장편 희곡이고 항일 노동운동을 다룬 그분의 역작이었죠. 그리고 네네. 그분 가장 또 후기에 사할린에서 와서 쓴 게 1956년에 장화홍련 이걸 쓰고 57년에 무대에 올렸죠. 이게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이 쓴 이 곡이 지금 내용이 전하는 건 8편이고요. 네네. 제목만 전하는 게 2편이 더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1935년에 그분이 쓴 최초 희곡 동북선이 있고요. 또 이분이 강제 이주돼가지고 이 동북선이 너무나 그 정치적 사회적인 그 많은 그 미묘한 그리고 복잡한 이슈를 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좀 피해서 약간 개정한 동북선 개정본. 그것은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조선극장하고 나중에 사할린 조선극장에서도 절찬리에 공연이 됐지요. 그리고 이분이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 조선극장에서 쓴 그 유일하게 남아있는 생활이라는 이 곡이 있고,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사할린으로 이분이 1950년에 건너가거든요. 네네. 그때부터 이제 향촌이라는 이 곡이 있고, 기후조, 그리고 무죄인들의 노래라는 또 이 곡이 있고, 또 장화홍련을 썼고, 그 이후에 토끼전을 또 각색을 했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온전히 전한 게 8개 희곡이고요. 또 이분이 1935년에 동북선이라는 희곡을 쓰기 전에 거기에 신안촌 구락부가 있었는데 거기 다니면서 연도는 모르는데 대장춘과 공동으로 불이라는 이 곡을 썼습니다. 네. 소비에트 10월 혁명을 형상화한 이 곡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제목만 전하고 있고 내용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939년에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 타시켄트로 가기 직전에 쓴 것 같아요.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숨은 원수라는 그런 희곡을 썼는데 그게 제목만 전하고 있고 지금은 내용이 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것은 8편이 내용이 온전히 전하고 2편은 지금 제목만 전하고 있죠. 네네. 지금 향촌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뭐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런 글인가요? 그렇죠. 향촌이란 제목에서 네. 우리가 알 수 있다시피 이것은 음악 희곡인데요. 네네. 음악 희곡이라는 내용이 짧습니다. 이제 음악 희곡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내용을 주로 이렇게 노래로 곡창, 듀엣, 중창 이런 식으로 노래로 이렇게 대사를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내용은 짧은데 이것은 시골 고향에 있는 청춘 남녀가 둘이 사랑을 했는데 각각 네. 홀어머니의 아들, 홀아버지의 딸.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서 둘 다 또 전쟁터로 나가죠. 네. 그래서 그 가족들도 전쟁 기간에 간절히 살아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또 전쟁이 끝났는데 무사히 또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네. 전쟁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살아 돌아온 청춘 남녀의 그 재회의 기쁨. 네네. 그 기쁨을 이제 그 노래로 아주 기쁘게 표현한 거죠. 이게 향촌입니다. 네. 1953년에 썼고요. 그때 사할린 조선극장 무대에 올린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일종의 짤막한 뭐 뮤지컬 같은 형식이었겠네요.
그렇죠. 예, 뮤지컬이라고 봐야 되겠죠. 물론 대사도 나옵니다만은 대부분 네네. 이렇게 노래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아쉬운 것은 그 가사는 전하지만은 이제 그 음악 악보가 전하지 않죠. 아, 그렇군요. 예, 예. 네. 이게 그 자료로 좀 많이 남아 있었더라면 훨씬 더 귀중한 자료였을 텐데 그 점이 아쉽기는 합니다. 예, 저도 아쉽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기후조는 또 어떤 작품인가요? 기후조. 예. 저도 처음에 기후조라는 제목을 보고 네. 당시에 그 소련이 그 2차 대전 전쟁을 치열하게 치렀기 때문에 아마 정보부대 이름이나 첩보부대 이름인가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네. 우리 그 철새란 말의 순수한 그 한자어입니다. 아, 네. 예, 철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목 그 철새에서 알 수 있듯이 네. 내용도 이제 사할린에 사는 우리 한인들, 그게 이제 소비에트식으로 그 협동 농장이 이제 그 건설이 됐을 때 일부 그 한인들이 아무래도 개인적인 그 뭐랄까요, 경제적인 어떤 그 그걸 축적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으로 네네. 국가의 어떤 그 법망을 피해서 편법으로 이렇게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그 일단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노리고 네. 법의 사각지대에서 따로 농사를 지어서 큰 돈을 이렇게 벌려고 돈을 모으고 사람을 모았는데 그게 실패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서 후회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한편으로 보면 성실하지 않은 그 인간에 대한 비판, 우리가 어디에서나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이런 인간적인 호소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당시 그 소비에트 정책이 국가 경제를 이렇게 그 소비에트식 사회주의 경제 체제에서 일단 조합원들을 그 협동 농장에 충실하고 국가에 이렇게 성실하게 납부를 해서 이렇게 국가 경제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약간 그런 정치적인 그 의도와 함께 이렇게 만들어진 연극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 기후조가요, 타슈켄트에서 썼었던 그 생활이라는 희곡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그게요, 타슈켄트 조선극장에서도 김혜운이 생활이라는 그 이 곡을 썼는데, 네. 그것과 내용상으로는 물론 인물과 시대적 배경 모든 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것의 그 주제와 흐름은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네. 국가 경제 부흥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국가에 충성하고 또 그럼으로써 개인적인 어떤 뭐랄까요, 어떤 가정 그 경제도 윤택해질 수 있다. 네네. 그런 그 뜻이지만은 이제 한 가지 차이라면은 김혜운 작가가 타슈켄트에서 쓴 그 생활이라는 이 곡은 굉장히 그 분량도 길고 또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의 어떤 심리 묘사와 내면 묘사도 굉장히 이렇게 탁월하고 치열하고 세밀하게 이렇게 전개를 해나가거든요. 네. 그런데 사할림에서 쓴 기후조는 그것이 다 생략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무대에 그 상연하는 그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아마 사할린에서는 우즈베키스탄에 있던 타슈켄트 조선극장보다는 순회 공연을 훨씬 더 많이 다녔거든요. 네. 1년에 한 300여 병 그 순회를 했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순회 공연 가면 연극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각종 그 가무, 춤추고 상모 돌리기, 또 장구춤, 그리고 가요, 노래, 이런 게 들어가면 연극을 아마 길게 상영을 할 수 없었을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건 때문에 일부러 그 짧게 해서 그것과 이 가무와 이렇게 맞춰서 순회 공연에 이렇게 맞춘 그런 이곡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추측하고만 있습니다. 네. 자, 고려인 이야기, 오늘은 김혜운의 희곡 작품 얘기를 조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사단법인 고려인 마을 역사유물전시관의 김병학 관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기후조가 일종의 어떤 철새를 얘기하는 거라네요. 나훈아가 불러주는 철새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